슈퍼 의대 리서치 펠로우 하시고 가톨릭 의대 성바오로 병원장, 관절센터장, 그다음에 대한관절경 학회장, 대한슬관절 학회장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정형외과 명예교수이시고, 여기 보시면 메드렉스 병원이라고 나오죠.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병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수상으로는 옥조 근정 훈장이라든가 정형외과 관련해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사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그 학동역에 있는데 메드렉스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전 학교 정년하고 제자가 하고 있는 병원에 그냥 명예직으로 병원장을 맡고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영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사회 리더로서 일하셨던 여러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뵙게 되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관절염으로들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다 여러 건강 소식지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지식들을 다 갖고 계시죠. 병원에 오시면은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하고, 이제 치료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먹는데 이건 어떤 약인가요? 그럴 때 그런 약도 있습니까? 할 정도로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우리가 이제 예방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주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오세준 선생이 이제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쪽으로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러 존경하시는 분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서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병리 생리하고요, 치료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을 이제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어, 이렇게 살기 힘들지, 뭐 이러는 걸 이제 삶의 질의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식 환자들이 참 아주 힘들어 하시고 그냥 병원에도 자주 들어가시고 낫지도 않고, 두 번째가 관절염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빈도가 높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당뇨병, 고혈압 이런 순서로 이제 질의 저하를 느끼는 빈도가 높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관절염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육상 동물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절이 없으면은 우선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동물들 같은 경우는 먹이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 관절의 역할입니다. 구부러지고 근육이 받쳐줘야지만 우리가 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이 육상동물이 관절이 생겨나게 된 시기는 문헌에 의하면 약 3억만 년 전에 관절을 가진 동물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하면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요. 이 관절은 우리가 적당한 수명은 4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세 정도에 달하면 관절 연골 생기는 것보다, 생성보다
분해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적당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40세까지는 잘 쓸 수 있는데 요즘 이제 90세, 100세 시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문제가 안 될 수 없죠. 40세까지는 잘 쓰고 건강 유지 잘하고 예방 관리 잘하신 분들은 50세, 60세까지도 잘 쓰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명이 다 하게 되고 우리가 관절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릎 관절에서 그 통증의 원인으로서는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질병, 그다음에 상황 변화, 그리고 이 심리적 변화. 상황 변화는 질환이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통증의 원인은 될 수 있는 거죠. 체중이 증가했다든가, 과도한 운동,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좌식 생활,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노화 과정에서 그냥 관절에서 소리도 좀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력 약화가 되고 무리가 되니까 관절 주변에 그 부착부에서 염증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올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이건 무슨 질병이 아닌가 하게 돼서 자꾸 하면은 통증, 아픈 걸로 느끼게 되고 이제 심리적으로 저하가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질환으로서는 우리가 크게 나누면 이제 관절염, 염증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상, 다쳐서 오는 거. 세 번째는 과부하 또는 적응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고, 급성은 세균성이나 통풍 관절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면서 이제 그 고생을 하게 되고요. 만성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또는 염증성으로 오는 그 류마티스나 루푸스 관절염 같은 것이 속할 수 있습니다. 외상은 이제 뭐 골절, 탈구, 파열 같은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요. 과부와 적응장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생활 습관도 많이 되는데요. 갑자기 뭐 산행을 했다든가 달리기를 했다든가 무리하고 나면은 무릎이 불편해서 젊은 사람도 올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에서 더 많이 올 수는 있죠. 이제 우리가 그냥 연골연화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연골에는 그 통증을 느끼는 그 신경 계통이 없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연골연화증이라는 말보다는 요새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슬개골, 무릎뼈 주변 통증 증후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화 증상 같은 것이 이제 과부하 적응 장애에 속할 수 있죠. 제가 그냥 여담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1983년도에 우리 대한슬관절학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정형외과에서 한 분과죠. 척추가 제일 먼저 왔고 고관절, 슬관절 이렇게 왔는데 이 슬관절이라고 그러면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안 쓰는 용어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임을 하느라고 이렇게 음식점이나 이런 데 예약을 하면 말이죠. 가보면은 대한술관절학회로 적혀 있어요. 제가 아주 그게 제일 심했던 경우는 부산에서 그 학회를 하면서 저녁을 먹는 거기에 갔더니 현수막을 붙였는데요. 전국 술관절학회로 적혀있다. 우리가 무릎은 이제 무릎 관절이라도 그러지만 이제 고관절 한문으로 쓰듯이 슬관절, 무릎도 이제 슬관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퇴행성 골관절염의 정의를 보면은 그 관절을 보호하는 이 연골이 있는데 우리가
도간이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쉽게 이해들 하실 겁니다. 우리가 족발 같은 거 먹다 보면은 관절 주변에 꼬들꼬들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도간이라고 우리가 해서, 근데 그게 연골이거든요. 이것이 퇴행성 변화가 오는데 이제 노화로도 올 수 있고, 이게 이제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사용해서 마모가 빨리 와서 올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관절에 염증이 오면서 통증, 붓고 그다음에 부종, 이렇게 변형이 오고, 변형이 오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 어디 가고 싶어도 아파서 못 가겠어. 아이, 관두지. 무릎도 아픈데 그냥 집에서 쉬지. 이제 이렇게 되면서 활동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통증도 줄어들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는 질환이 이제 퇴행성 골관절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죠. 이렇게 좁아지면서 다리가 휘고 통증 오고 붓고. 우리가 그 골관절염의 제일 첫 번째로 가장 리스크가 큰 게 나이입니다. 노화가 되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오는 게 제일 큰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나이 들면 다 골관절염이 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이가 80, 90이 되셔도 증상도 없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관절도 잘 유지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화는 관절염이다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결국은 연골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파괴되면서 관절염이 오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팩터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빈도가 되느냐 하면은 어려서야 뭐 거의 없겠죠. 근데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은 40세, 45세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증가가 빈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0세, 65세 넘어가게 되면은 엑스레이 찍어보면 60에서 90%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런 변화가 왔다고, 엑스레이 변화가 왔다고 그래서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10%에서 20% 정도만 증상이 있습니다. 아프다든가, 뭐 붓는다든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 중에서도 수술까지 요하는 경우는 더 적으니까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슨 크게 우려하실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원인으로 보면은 프라이머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인 불명이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그냥 오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세컨다리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선천적으로 그 발달 과정에서 무릎에 변화가 있었거나 다쳤거나 그다음에 염증이 있었거나 이런 원인, 그다음에 비만이 이제 여기에 또 원인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기에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2차성 골관절염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거 이외에도 보면은 과도하고 무리한 관절 사용, 수술이나 다쳐가지고 장기간 석고 고정 같은 걸로 인해서 관절 고정을 했을 때 이것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상이 되는 원인은 이제 뭐 불안정도 있고요, 파열도 있고, 뭐 대사 질환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 그 치료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상이 되면은 증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한데, 그것이 보상이 잘 안 돼, 치료가 우리 몸에서 반응을 잘 못하면 결국은 증상이 나타나고 관절염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조직은 정상인데 과도한 힘이 가해졌다든가, 아니면은 보통 힘이 가해졌는데도 관절 주변의 조직, 근이나 그 반월상 연골 이런 데에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순응을 하게 되면은 관절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경하게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관절 연골의 그 도식인데, 관절 연골은 이 밑에 이제 뼈가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관절 연골이 있는데, 이건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그 표면에 있는 것은 이렇게 세포가 옆으로, 이게 자꾸 압박을 받다 보니까 옆으로 돼 있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이 섬유들이 종으로 쓰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연골 세포가 있고, 여기 기질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관절 연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증을 못 느낀다고 그랬는데요. 이 조직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혈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조직도 없고, 림프 조직도 없고, 만약에 이게 연골에 혈관이 있었다면 우리가 막 다니든가 걷거나 뛰거나 그러면은 과도한 힘이 가해서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발생 과정에 진화하면서 혈관도 없어지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 다음에 신경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절 연골의 이상이 와도 통증을 관절 연골에서는 인식을 못 하는데, 주변의 조직들이 이제 인식을 해서 무릎이 붓고 아프고 하는 게 오죠. 요거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요게 연골 세포입니다. 연골 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콜라겐이라는 그 교원 섬유가 이렇게 배열을 하고, 요 사이에 기질, 단백 다당이라는 것이 쌓여 있으면서 관절이 팽창해서 그 유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연골 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혈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동도 못하고 치유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손상이 되면은 이거는 치유가 안 됩니다. 아직 예를 들어서 골절이나 이런 거는 골진이 나와서 뭐가 그 골진이라는 게 결국 안에 그 혈관을 통해서 무슨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이제 낫지도 않고 자꾸 고생하게 되는 것이 치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면 연골 세포가 기능이 없는 걸로 처음에는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교원 섬유나 단백 다당이라는 걸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 연골 세포입니다. 연골 세포가 이렇게 있고, 이 주변에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그 우리가 성분이 있는데, 거기에 점액 단백 다당이 이렇게 결합 단백에 의해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물이 들어 있고, 이것이 관절이 우리가 볼륨이 그 뼈보다는 약하지만 단단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교원질, 아까 콜라겐이라는 교원 섬유가 있고 점액 단백 다당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보면 이 부분에 이 음전하를 띠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서로 음전하끼리 네거티브 차지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팽창하는 게 있어서 관절 연골이 우리가 다녀도 쭈그러들지 않고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관절 연골의 성분을 보면은 역시 대부분이 아까 그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70에서 80%가 워터,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성분 중에서는 교원 섬유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단백 다당 물질이 그 다음 순위입니다. 이 이거 교원 섬유도 마찬가지고 이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단백 다당이라는 거는 그 서로가 그게 이제 결합체, 응집체가 돼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압력이 가해지든가 그럴 때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중을 갖다 분산을 시켜서 우리가 걸어 다녀도 연골
조직에 손상이 덜 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형태학적인 변화를 보면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전했던 것이 파괴가 되면서 조각이 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누르면 움푹 패지게 되고 균열이 오고 궤양 같은 것이 오면서 더 진행이 되면은 뼈가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관절 연골의 변화를 우리가 세 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연골 아까 그 세포에 둘러싸고 있는 기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손상이 오면서 변화가 오는 거고 2단계에서는 이런 변화가 이제 손상이 오게 되면은 연골 세포에서 리스폰스가 생기게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직을 치유하려고자 하는 그 우리 몸의 반응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3단계로 가면은 결국은 연골 세포가 반응을 못하게 되고 이제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아직은 그 교원 섬유는 변화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그런데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단백다당 그게 감소를 하거나 그 길이가 최인이 한 300개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작게 되고 심지어는 50%까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 함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교원 섬유가 위축이 되고 거기에 들어와 있던 그 단백다당이 감소하면서 그 안에 물질이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그 기질은 강도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도식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히알루론산에 이렇게 단백다당이 붙어 있어서 이것이 그 네거티브 차지를 하면서 유지를 하게 되고 관절 연골 조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끊기게 되면은요. 이것이 이제 그 유리가 되면서 물이 쉽게 그 삼투 현상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 관절 내에 있던 전해질 그런 그 분해 효소들이 전부 그 연골 밖으로 관절 주머니 안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성분에 염증 그 효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절이 붓기 시작하는 거, 물이 자꾸 이제 염증 반응에 의해서 물이 차게 되죠. 그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연골 세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작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건 동화작용. 이제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동화작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파괴작용도 같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연골 세포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리스토어하는 능력을 결국 잃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틸레이지 이거 연골 조직이 이제 점차적으로 소실이 되면서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조각이 나오게 되고 뼈가 노출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생화학적인 변화를 보면은 물은 관절염에서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노화가 오는 그 연골에서는 연골 조직에서는 물이 워터 콘텐트가 감소하는데 여기에서는 관절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합 다당들이 전부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관절 주머니 세포 밖에 있던 조직 밖에 있던 물들이 들어오면서
그 연골 조직 자체도 붓게 되는 현상을 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원 섬유는 변화가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파이버 자체가 가늘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변형이 오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단백 다당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소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사 과정을 보면은 우리 관절 그 단백 다당에는 이제 황산 설페이트, 그다음에 히아루론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성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황산 설페이트라는 것도 감소하게 되고 여기 보면 히아루론산 그것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 다당 자체가 자꾸 파괴가 되는 이제 현상이 오게 되죠. 요거는 이제 노화와 골관절염이 왔을 때 비교를 한 이제 표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워터 콘텐츠는 감소를 하는데 관절염에서는 증가가 되고요. 콜라겐은 처음에는 변화들이 서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에서 보면은 점액다당이 나이가 들어서 오는 노화 과정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관절염에서는 이제 감소하게 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생력학적, 메카니컬 그 변화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 기질의 그 단백 다당이 감소가 되면서 결국 강도 혹은 탄력성이 로스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들이 보호를 못 해주니까 연골 세포로 그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의 그 삼투성이 증가하게 돼서 기질 내에 있던 플루이드들은 빠져나가고 밖에 있던 물들은 안으로 막 딸려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언밸런스한 그 과정을 밟게 됩니다. 관절염에서 이제 뼈의 변화도 이제 우리가 오게 되는데 이 뼈의 변화는 연골 손상 부위 그 아랫면에 있는 뼈에서 또는 관절 마진의 부위에서 뼈가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식된 그 뼈는 우리가 이제 골극, 오스테오파이트라고 해서 진행이 많이 되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뼈가 이렇게 자랐지? 이런 이제 그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골극이라서 이런 뼈의 변화가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테오파이트에서도 연골을 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타입이 달라지죠. 우리가 관절 연골은 초자 연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콜라겐 타입 2가 많은데 여기서 생성하는 거는 타입 1이어야 되는데 이 타입 1은 강도도 떨어지고 그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저하가 된 상태입니다. 골극이라는 거는 그 퇴행 변화가 온 그 연골 이제 바닥에서 결국 블러드 베슬 그 혈관이 침투하면서 이제 오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연골 바로 밑에 있던 연골 하골이라고 그러는데 연골 바로 밑에 있는 뼈에 스트레스 프랙처가 오면서 그게 애브노멀하게 비정상적으로 힐링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골극이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관절 연골에는 신경 조직이 없어서 아프지 않다고 그랬는데 왜 통증이 오느냐? 통증을 느끼는 그 부위가 주변에서 여기처럼 관절 주변으로 들어가는 신경 섬유라든가 여기 골막, 뼈를 덮고 있는 그 골막의 신경 섬유들이 자극이 돼서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연골하골에 그 골절이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몸에서 그 통증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주변에 근육이 뼈에 부착하는 여기에 이제 염증 반응이 오고 근육과 뼈 사이에
윤활 작용을 하는 점액낭에 있는데 거기에도 염증이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골 조직에는 통증이 조직이 신경이 없지만 아프게 느끼게 되는 거죠. 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 관절입니다. 보면 이게 관절경으로 이게 내시경, 관절 내시경이라는데 이제 여기 사진을 보면은 연골 조직이 이렇게 투명하고 아주 그 강도도 어느 정도 스티프성 있고 일라스티시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그 보행을 할 때도 굉장히 메가파스칼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인지 저도 그렇게 정확하게 얼른 개념은 안 오는데 15 내지 20 메가파스칼이 우리가 계단 오르내리거나 그럴 때 연골 조직에 가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그런 프레셔가 가해지면은 연골 조직의 약 1 내지 3%가 변형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액, 단백 다당, 그 교원질 섬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를 유지해 주는데 건강한 관절에서는 다 온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초기 관절염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골이 얇아지면서 균열이 이제 생기게 되죠. 사진에 보듯이 조금씩 이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중기 관절염이 되면 마모가 심해서 균열이 커지고 이렇게 깊어지는 현상이 오게 되는 걸 우리가 중기 관절염이고 내시경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 여기 중간중간에 깊은 궤양처럼 움푹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기 관절염은 그대로 이제 말기인데 이때는 뼈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연골이 마모돼서 없어지고 연골 밑에 이제 뼈가 나오는 걸 우리가 말기 관절염. 이제 통증이 심한 거는 이제 말기 관절염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중기에서도 증상에 따라서 치료가 요할 수 있고 아니면은 운동요법이나 그냥 약물 치료로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병리 생리를 이제 과정은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 그러면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치료의 원칙은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증상을 우선 해소시켜 줘야 되죠.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에 대해서 진통제를 쓴다든가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운동요법을 권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예방하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목표고요. 그거를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 진행 정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서 진행 정도를 봐서 초기다, 중기다, 말기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상 정도를 어느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느냐, 통증만 있느냐, 기능 저하까지 왔느냐, 구부리고 피는 게 잘 안 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삶의 질까지 떨어졌느냐, 이제 그걸 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치료 단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치료가 아니라 정도, 진행 정도, 증상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맞는 치료를 선택해서 그 환자분들한테 이제 권하게 되죠. 이제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나이, 20세에 아프다, 70세에 아프다, 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목표치가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활동을 많이 하길 원하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활동을 난 적게 해도 돼. 그런 분들한테 자꾸 적극적인 뭐 운동하세요, 뭐 하세요 하고 하는 건 또 적절치가 못합니다. 이런 그다음에 여건도 고려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집에서 봐줄 사람이 없고 입원할 상황이 아닌 분들한테 자꾸 수술이 최고입니다 하고 권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치료 원칙을 따라야 되죠. 치료에는 이제 비수술 치료하고 수술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는 비약물 치료, 그다음에 약물 치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비약물 치료에는 우리가 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운동요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적당한 운동을 어떻게
권하느냐. 그다음에 관절염을 교육시키는 거. 관절염이란 어떤 건지 이해를 해서 그냥 크게 걱정하시는 거를 줄여주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 프로그램. 그다음에 관절염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과체중 방지를 하시게 하고 생활 습관, 자세를 이제 우리가 권하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조기나 물리치료 할 수 있고요. 이제 약물 치료에는 진통제, 소염제. 요즘 이제 영양 보조제도 있죠. 주사요법도 있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수술 치료는 이제 우리가 관절경 수술, 그다음에 절골술에서 흰다리 교정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까지도 갈 수 있는 것. 비수술 치료는 그야말로 우리가 관절염 초기나 중기에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치료를 권하게 되고, 여기서 핵심 치료는 결국 운동 및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이때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비약물 치료하고 약물 치료를 우리가 병용을 주로 하게 됩니다. 병원에 오실 정도가 되면은 그냥 그 물리치료나 아니면은 자세만 가지고 생활 습관만 바꿔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병용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을 이제 병용하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이제 우리가 일단 그 기분 전환도 되고, 그다음에 근육도 강화될 수 있고 뼈도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력 강화를 추가로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력이 튼튼해지게 되면 뼈로 가는 그 하중을 줄여주기 때문에 관절의 그 진행을 좀 늦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열량을 근육에서 소모하는 열량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 조절만 하는 것보다 근육에서 에너지를 태워서 체중을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력 강화를 따로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물리치료가 되겠는데, 이제 도움이 되나? 물리치료 종류에는 이제 열 또는 냉찜질이 있고요, 전기 자극도 있고,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죠. 열찜질은 만성 통증 때 우리가 하거나 뻣뻣한 관절, 그다음에 근육통 정도가 있을 때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혈액순환하고 대사가 촉진이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멍든 것 같은 걸 풀어줄 때 이것이 열찜질이,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되죠. 그럼 종류가 뭐 있느냐? 따뜻한 목욕, 샤워, 온열기, 핫팩. 뭐 요새는 파라핀 욕도 있고 초단파, 초음파 이런 것들이 전부 열찜질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은 15분 정도 이내에서,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적응력도 떨어지고 또 우리가 혈류가 너무 증가되기 때문에 15분 정도 이내로 해주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주의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급성염증이 있을 때는 물론 하면 안 됩니다. 급성외상, 48시간 이내에 많이 부어 있을 때 이걸 하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하게 느낄 수 있고 부종이 더 혈류가 증가하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권할 수가 없고, 열이 나는 부위 이런 데는 이제 피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감각에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하게 되면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들이 입원하셨다가 열찜질하고서 화상을 입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출혈성 질환이나 악성 종양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열찜질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냉찜질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종창이 부어 있을 경우, 열감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열찜질이나 냉찜질이나 아픈 걸 줄여주는 건 똑같은데 적응증이 좀 다른 거죠. 여기는 이제 아이스팩, 아이스 마사지, 찬물 담그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권하는 건 얼음을 분쇄해서 주머니에 싸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5분, 20분 정도 이내로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이것도 혈류가 반사성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경우는 혈관 질환, 당뇨병 이런 데서는 우리가 냉찜질은 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표인데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관절염의 약물 치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절약은 결국은 증상을 감소시켜 주는 겁니다.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켜 주는 소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관절염이라도 질병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은 그 류마티스의 진행을 늦추게 하는 이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제 퇴행성도 늦출 수는 있지만 이 류마티스와 같이 뚜렷하게 중단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질환이고요. 사용하는 약제를 보면은 영양 보조제가 있고, 그다음에 비마약성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그다음에 마약성 진통제, 주사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영양 보조제는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나와 있죠. 뭐 콘드로이틴, 그다음에 글루코사민 이런 거는 이제 관절 연골에 아까 성분이 되기 때문에 뭐 사용해서 해가 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가 초기나 중기에 사용을 하면은 증상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관절약, 소염제 사용을 좀 줄여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죠. 비마약성 진통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타이레놀입니다. 아세토아미노펜. 그다음에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의 아세토아미노펜인데 효과는 강하지 않지만 이거는 장기간 사용해도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게 이것이 분해가 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에 좋지 않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고 이제 음주 많이 했을 때 이거 타이레놀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주하고 나서 간에서 그걸 해독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는 다른 소염제 예를 들어서 음주 후에는 몸에 좀 근육이 뻣뻣하든가 통증이 있더라도 다른 종류의 소염제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여기는 뭐 락센, 브루펜, 요새 나온 뭐 아마 종류가 수십 종 회사마다 다 하니까 이거는 소염 및 진통 효과를 모두 가집니다. 가장 널리 쓰는 약제고요. 항상 복용할 필요는 없고 증상이 있을 때 용량을 조절해서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요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염증을 일으키는 그 물질 효소를 차단하다 보니까 위에도 작용을 하고 콩팥에도 작용하고 그다음에 그 손상된 조직에도 작용을 해서 속이 쓰리게 되고 소변이 감소, 그 얼굴이 부었다, 몸이 부었어요 하고 들어와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것이 다 그런데 직접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쓰던 그 뭐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낙센, 뭐 케토프로펜 이런 모든 것이 많이 쓰고 있었으면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것이 이제 비선택적 소염제. 요거는 위장에 있는 효소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 약을 권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콕시브라는 약제, 뭐 이제 요 세레브렉스라는 그 콕시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제약회사들이 옛날에 그 바이옥스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심장에 무리를 준다 해서 퇴출이 됐습니다. 교수님, 그 세레콕시브는 처방이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르는 국소로 사용하는 이제 소염제가 있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파스, 연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런 것들이 피부 뭐 1cm 이내를 깊이 통과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는 먹는 약보다는 좀 떨어지죠. 우리가 그 열찜질 같은 거 뭐 초음파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략 한 3mm 정도 이렇게 피부 밑으로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조직에서 오는 문제점은 이걸로 해결을 다 못하죠.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 수술은 예를 들어서 수술은 할 수 없고 통증은 심하고 다른 약을 사용할 수도 없는 경우에 이제 제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중독성이 매우 낮은 종류를 단기간 사용하는데 여기에 이제 코데인, 트라마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마약성으로 일단은 약한 거지만 그 습관성이 될 수 있고 중독성이 올 수 있어서 처방이 길게 안 되고 한 달 이내에 처방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약국 그 약물을 계속해서 보고하고 그 사용한 개수를 따지고 이러기 되기 때문에 의원에서는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급 가야 이제 이거를 탈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주사 치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에는 이제 요즘 많이들 그 기사나 이런 매스컴에서 보셨을 텐데 스테로이드 주사, 그다음에 연골 주사라고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DNA 주사, PRP 주사, 그다음에 세포 치료 주사 이런 걸로 대충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한다면은 프롤로 주사가 있는데 프롤로 주사는 관절 내에 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뺐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관절 내에다가 넣는데 이것이 이제 처음 애들 오래전에 뼈에다 넣는 줄 알고 이렇게 뼈 주사라고들 환자분들이 와서 뼈 주사 맞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은 뼈에다 넣는 게 아니고 관절 내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강력한 소염제이기 때문에 관절에 막 열감이 있고 많이 부었을 때는 이거를 사용해야지. 연골 주사도 항염 작용은 있지만 그렇게 항염 작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스테로이드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데 요거는 작용 기간이 한 2, 3개월 지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으로 심각한 감염 위험이 있고 피부 발적,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을 높일 수 있어서 스테로이드 제제가 이제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조심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개월은 효과가 가고 2, 3개월 지나면은 그 세포에 영향을 받았던 스테로이드 영향이 감소되기 때문에 1년에 3차례나 4차례는 맞아도 복지부에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우선 많은 분들이 이거 맞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사 맞으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뼈 주사 아니죠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제한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뼈 주사랑
자주 맞으면 안 좋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뼈에 괴사도 올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그 정도로 그 뼈에 괴사가 오는 거는 꼭 이 주사만이 아니라 먹는 약으로 우리가 안과에 뭐 포도막염이라든가 아니면 루푸스 뭐 그다음에 류마티스 같은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뼈에 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골 주사가 있는데요. 연골 주사는 아까 관절액 성분에 히알루론산이 단백 다당하고 결합해서 관절 연골 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절 내에다가 그 히알루론산을 주사로 집어넣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게 윤활 작용을 한다. 점도가 있고 그 관절이 그 윤활을 잘하게 해서 마모를 좀 줄여준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항염 작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액 성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웬만한 경우에도 맞아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좀 뻣뻣하고 좀 그런 것 같다고 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이게 정말 좋다 이런 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하시겠지만 DNA 주사, PRP 주사, 세포 치료 주사가 있습니다. DNA 주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콘주란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연어의 알이나 정소에서 그거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우리 관절 사람에 맞는 헥산하고 이것이 같은 타입이라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주사를 넣게 되면 젤처럼 끈적끈적해서 젤처럼 돼서 관절 표면을 감싸주기 때문에 마찰을 줄여주고 연골의 손상을 감소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항염 작용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맞아서 부드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통증도 줄었어요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PRP 주사가 있는데요. PRP 주사라는 거는 플레이트리트 리치 플라스마라고 해서 혈소판이 우리 그냥 여기 혈액을 뽑아서 원심 분리해서 그 위에 혈소판이 많은 부분만 채취해서 주사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혈소판이 왜 좋으냐? 거기에는 우리 성장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파괴된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은 관절 현상도 줄어들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것이 제약사에서 무균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실험실에서 우리가 병원에서 한다면은 그 원심 분리기를 그냥 물론 장갑 다 끼고 하지만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그러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원심 분리하고 그래야 되게 비싸요. 비싸서 또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세포 치료 주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줄기세포라는 거를 이제 주사로 해주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아마 들어보셨을 때 인보사 주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의해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퇴출이 됐죠.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분쟁이 걸려 있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세포 치료의 인보사라는 거는 그 연골 세포에다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 재생 효과를 올려주는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 그것이 전에 얘기한 대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퇴출이 됐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골수나 지방 조직 또는 태아 조직에서 그 미성숙 세포, 이제 그거는 연골에 들어가면은 연골을 재생시키고 뼈에 들어가면은 뼈를 재생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미성숙 세포인데, 그런 거를 이제 주사로 놔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도 있죠. 근데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용 금기입니다. 왜냐? 부작용이 많습니다. 장기 복용할 때 골다공증, 당뇨, 백내장, 녹내장, 피부가 얇아지고 하얗게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제 착용을 하는 환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는 우리가 골관절염은 이제 통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너무 심한 경우에 주사를 놓으려고 그랬더니 염증이 심해서 감염 우려가 있다 할 때 그때는 먹는 약을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염제의 문제점들이 위장관 장애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제 수시간 내에 이상 발생 가능. 그래서 이제 선택적 소염제를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선택적 소염제를 사용하면 100% 위에 영향이 안 갔냐? 그걸 사용해도 속이 쓰리고 뭐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소염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위장관계에 장애를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도 있지만 천공, 출혈 등 심각한 이상반으로 사망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염제 쓸 때 소화제를, 의보호제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이것만 사용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의보호제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빈도는 높지 않은데 그래도 위장관 장애가 있을 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 이제 위험성이 높은 환자가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 이렇게 높은 위험도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궤양이 있었던 환자, 출혈에 기왕력이 있는 환자 이런 경우에는 관절약을 굉장히 조심해서 아주 소량으로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를 병행 중인 환자 이런 게 이제 다른 질환이 안 질환이라든가 뭐 관절염, 루푸스 이런 것이 있을 때 같이 병행을 해서 관절도 아프다 그래서 소염제를 죽일 때 높습니다. 항응고제 사용하는 사람, 심장 질환이 있어서 항응고제 쓰는 사람들, 아스피린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미 정도의 아스피린들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것이 중복돼서 이렇게 출혈을 또 있고 위장관 장애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잘 안 하고요. 만성 질환이 있거나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사람들한테 소염제 쓰는 거를 조심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몸 상태를 약 사용 후에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했으면 즉시 복용을 중단한다. 그리고 위장관계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변경을 하라. 이제 선택적 소염제라고 하는데 또 완전히 아주 100%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환자, 아까 그런 경우들에서는 약물 선택에 신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신장 기능 저하, 간 기능 이상, 심혈관계 이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사용을 하든가 권하지를 않게 되죠. 우리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약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용법, 기간, 부작용이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약과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따져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지식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부작용을 줄이려면 처방대로 드시는 게 좋고요. 복용 중 문제가 생기면 즉시 자문을 하고 술이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 것. 효과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요법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지금 벌침도 효과가 있다, 뜸도 쓴다, 고양이 뭐 삶아 먹으면 좋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민간에서 전해오는 이제 방법인데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고요. 벌침 같은 경우는 아나필락시스, 급성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가 올 수 있고 심지어는 사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에 의지해서 전문 치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생활하면서 관절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방책이 되겠죠. 관절염은 치료가 되는가? 아직은 완치는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또 세월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완치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건 결국 통증과 강직을 줄여서 기능을 향상시킨다. 정상 활동을 웬만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이 왔을 때 몇 가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낫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관절염이 좀 있으신데요. 그러면은 다들 실망을 하십니다. 내가 벌써 관절염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거 안 낫는다며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리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아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된 연골은 평생 손상 부위가 그대로 가든가 더 진행되든가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일리는 있는 말인데 저 혈관이었기 때문에 이 관절염은 서서히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조기 진단해서 예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또는 주사 치료를 하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에 있어서는 낫지 않는다는 의미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암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암 걸렸지만 이거 수술했더니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 이렇게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관절염 때문에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구가 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낫지 않는다는 의미는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절염이 오면 관절을 아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질문을 합니다. 마모가 관절을 사용하면은 더 마모가 심해지는 걸로 이제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외출도 줄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얘기지만 근력이 강화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뼈가 튼튼해집니다. 골다공증 환자들 자꾸 운동하고 치료 약 먹고 그러면 뼈 튼튼해지죠. 그래서 골다공 치료도 하고 근력 운동을 해서 그 관절로 가는 하중을 줄이게 되면은 부하를 줄이게 되면은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만 안 한다면은 운동 자꾸 써야 된다. 사용을 해야 되죠. 또 하나는 관절염이 시작되는 단계 전에 반월판이라고 해서 뼈 관절에 가해지는 그 충격을 막아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반월판이 손상이 되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젊은 사람 경우에는 큰 외상에 의해서 왔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지만 퇴행성으로 나이 들어가면서 오는 손상이 있을 때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65세 이상 환자들의 증상 없는 사람들의 MRI를 찍게 됐을 경우에 통계를 냈더니 10명 중 6명 정도는 연골 손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손상이 있어도 증상도 없고 그 다음에 활동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연골의 끝부분에서 터졌다든가 쭉 갈라져 가지고 이 조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할 때 자꾸 걸렸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이 필요하지만 그냥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수평 파열이 있거나 조금 너덜너덜해진 거는 손 안 대도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에도 퇴행성 파열이 있을 때 수술한 거나 안 한 거나 통계를 냈더니 결과가 똑같다는 발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보이면서 손상이 있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조건이 맞을 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만 하고 나머지는 수술 안 해도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공관절은 늦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내가 이제 60대인데, 이거 수술하고 나서 10년, 15년 지나면 달아서 또 수술을 한다며요? 하고들 이제 질문하세요. 근데 우리가 달아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수술 언제 하느냐? 감염이 수술하고 나서 몇 년 사이에 감염들이 많이 오세요. 그게 이제 전에 영양 상태도 안 좋고 건강들이 우리가 안 좋았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마 그런 걸로 보는데, 감염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대부분 감염 또는 골다공증 치료를 잘 안 해가지고 골절이 와서 할 수 없이 그거를 빼내고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됐던 거고, 실제로는 마모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요즘 나온 것들은 재질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요, 한 30년 쓴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나이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너무, 예를 들어서 60대에 왔는데 마모 때문에 나는 그게 걱정이 돼서 재수술을 하기 싫어서 70세 넘어서 할 거야 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참고 그냥 고생하는 거,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면 결국 건강 상태가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더 안 좋을 수 있어서 적당한 나이, 증상, 질병 정도를 고려해서 수술을 할 수 있을 때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이 많으면 못한다. 나 80세가 넘었는데 또는 90세가 넘었는데 무슨 수술이야. 그런데 지금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건강 상태들 많이 좋아지셔서 뭐 100세 시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90세, 100세에 다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보다는 많이들 됐고 욕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건 나 이제 그거 사는 게 아니야. 나 다니고 싶어. 이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더군다나 재질도 좋아지고 그랬으니까 증상, 건강 정도 봐서 수술을 나이 들어도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취 위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자기가 건강해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자꾸 아파서 병원 가야 돼 하고 같이 오게 되면은 자식들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본인이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치료, 수술이라도 그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생활 나이보다는 건강 나이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 필요하고요. 자세, 좋은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 먹는 것도 이제 신경 쓰죠. 칼슘을 먹는다든가, 뭐 오메가3를 먹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적절한 체중 유지입니다. 체중은 자기 키에서 100에서 110을 뺀 키로수가 제일 적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그렇게 체중이 증가하면은 3배의 힘이 더 관절로 부하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나 3kg 늘었어 그러면
9kg가 관절에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 9kg짜리 배낭을 지고 5kg가 늘었다면 15kg.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게 되기 때문에 체중은 늘리지 않는 게 첫 번째. 줄이는 것보다 늘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운동요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산소 운동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력 강화 하는데 근력 강화는 이제 우리가 대퇴,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제일 필요하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열량을 또 소모하게 되고 그것이 관절을 서포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력 강화가 필요하죠. 좋은 생활 습관 유지, 이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려는 겁니다. 자꾸 움직여야지 자꾸 앉아있게 되면 안 좋고, 그 다음에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운동도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근력 강화 유지해야 되고, 해로운 습관 피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쪼그리고 앉는다든가 너무 과도한 운동, 우리가 과도한 운동에도 안 좋지만 위험한 운동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위험한 운동은 우리가 4가지를 든다면 축구, 농구, 스키, 보드, 그 다음에 스키도 들어갑니다. 런지, 펜싱 하고 할 때는 그 자세, 그런 것들이 위험한 운동으로, 관절의 위험한 운동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 발생 시에 조기 진단 및 치료. 예를 들어서 관절 초기에 아픈 거에 대해서 조기 진단하면 운동요법만 가지고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고,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기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제 뭐 유산소 운동 뭐 이런 거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근력 강화하고 관절 유연성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성을 유지하고, 그래서 강직이 안 오게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 만족, 긍정적인 태도, 숙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필요하게 되죠. 우리가 추천하는 운동은 유연하게 관절 가동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력 강화 운동, 그다음에 유산소 지구력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절의 3대 기능을 한다면은 가동성, 그다음에 안정성, 불안정하면 안 되거든요.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추천하는 운동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호전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절의 가동 및 유연성 운동은 이제 상당 그냥 보시면 돼요. 등 근육 스트레칭, 고관절 스트레칭, 무릎 및 하태, 어깨,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은 우리가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기계 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무릎 펴고 스쿼트,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스쿼트는 나이 들어서는 풀 스쿼트는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프 스쿼트, 미니 스쿼트 정도로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무릎 펴고 힘주는 거, 이런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스쿼트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 정상 서 있을 때를 1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계단 오르내리거나 쪼그리고 앉을 때는 6 내지 8배의 힘이 더 관절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너무 폭이 높은 계단을 많이 오르내린다든가 아니면 쪼그리는 운동, 이런 자세는 우리가 이제 권장되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에는 우리가 뭐 걷는 거, 자전거, 수영, 이런 것들이 이제 들을 수 있죠. 심폐기능 강화, 체중 조절도 되고 정신적 만족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운동은 말씀드린 대로 심한 관절염 환자에서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요. 계단 오르내리기, 등산, 에어로빅, 달리기, 이런 거는 이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도 이제 중요한데요. 무리한 힘이 가는 자세, 쪼그리는 거, 오리걸음, 무릎 꿇고 앉는 거, 물건 무거운 거 드는 거, 허리를 굽히고 앉는 자세, 뒤로 기대야지 이렇게 굽히고 앉는 자세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증세에 따라서 목발이나 지팡이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체의학을 들을 수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몸에 좋다는 대체의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한 음식, 뭐 관절 영양제, 보양제, 침주사, 그다음에 크림 뭐 이런 거 있는데 아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좋지 않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의학의 주의할 점은 우리가 비법이라고 하는 거, 기적처럼 낫는다, 써본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이 다 옳지 않다는 거죠. 비법이라는 거는 비밀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치료는 비법이라고 하는 거, 기적처럼 낫는다, 완치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듣지 말라는 거죠. 써본 사람들의 증언이라면 대개 약이나 치료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휴식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과도한 휴식은 관절과 근육에 경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식과 운동을 했어도 시간이 뭐 5년, 10년 지나서 더 진행됐다. 그때는 할 수 없는 이제 인공관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이는 적어도 60세. 우리나라 복지부에서는 65세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심한 분들은 사유서를 써서 60세에도 얼마든지 아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는 우리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65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절골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골술은 자기 관절을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거 나중에 인공관절 또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사람들 그걸 권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60세 이하로 교과서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부에서는 70세로 요새 늘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80세 전후에도 절골술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야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거 사진으로 막 띄워서 보내고 있거든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전에 생각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자연관절에서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이므로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정말 철저한 진찰 필요하다. 꼭 필요한 사람을 가려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거는 교정도 되고요. 관절면을 대치도 하고 교정도 되고 동시에 통증도 줄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면 정상으로 되나? 그렇지는 않죠. 젊었을 때 자기 관절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럼 수술의 목적은 뭐냐? 덜 아프고 가벼운 운동은 가능한 정도로 회복한다. 가벼운 등산, 여기 보면 골프, 수영 이런 건 정도는 다 할 수 있게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후에 합병증이 올 수 있는데 염증, 우리가 아까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이 염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염증이 올 수 있고요. 이 수술하면서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폐렴이나 요로 감염 등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리, 이게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마모 닳는다. 근데 마모는 거의 드물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퇴원 후에는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 무릎이 아프거나 화끈거리면 이거는 감염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꼭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우리가 6주, 3개월, 6개월, 그 후는 1년 간격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돼요. 엑스레이를 찍거나 그 염증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감염에 대한 평생 예방,
중요합니다. 퇴원 후에. 감염 문제가 발생하면은 즉시 진료를 해야 되고요. 감염에 유발될 수 있는 검사나 치료, 즉 이런 내시경 수술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과 진료, 치아 발치하거나 그럴 때 외과 수술 전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음을 미리 알려서 항생제를 예방으로 쓰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수술 부위에 침, 뜸, 부항 이런 거는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